에서 한 7년 정도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성의 심리 행동 패턴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맞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맞다라고만 좀 해주세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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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황희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이.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하는데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제는 거기선 감동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사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자, 보세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아우.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아,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000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바래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오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어. 막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아,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는.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 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가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걔인데도 워킹 자체가 애가 맑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난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너라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에미야 맞아. 애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래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참 힘이 없구나.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 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야.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네. 아빠 편을 어떻게 좀?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어느 날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니가 술 먹고 들어가면 그냥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미쳤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잉?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매우 오래전에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친구여서 결혼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러세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날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시댁 식구는 한 뭐 10몇 명이 있고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눈치를 보는데 이제 덜컥 이제 애가 생긴 거죠.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얘만 낳고 도망가자. 덜컥 연년생. 하나는 외로워. 둘이 버텨라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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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그래서 제가 6째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구한 삶은 시작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되게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되게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어머니는 되게 그 몽골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행사를 하는데 이제 친구 어머니들은 나이가 다 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마들이 되게 머리 커트 해가지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 치마 정장해가지고 오는데 저희 엄마 저쪽에서 그 몸빼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큰 꽃이 많고 호랑이 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장애도 있고 이제 그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그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아닌 도망을.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부터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엄마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잡수셔. 근데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짱호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 살면 뒤져. 보내지 마. 뭐 딴 데 보내. 뭐 딴 데 보내냐고. 그래서 아 이거는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을 제가 한번 예약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뭐 좀 금강산 좀 갈까? 뭐단지 그것을 가 금강산. 엄마 2년 살면 뒤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단디라는 부모님의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추석 때 이렇게 말하죠. 뭐하러 내려오냐? 너 일도 많고 바쁜데. 이거는 야, 너 바쁘지만 좀 내려와라. 근데 네가 바빠서 차마 오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너도 다 컸으니. 그렇지만 아빠가 우리 딸이 보고 싶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아들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라. 저는 오늘 아들에 대한 강의를 좀 할 건데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만 힘들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힘듦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은 자,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보통 인터넷에 뭔가를 칠 때 딸 키우기를 치면 이런 것들이 주로 뜨는 것 같아요. 자, 딸 키우는 재미. 어머, 딸 키울만 나겠다. 딸 키울만 나겠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보면은 아들자만 쳐도 아들 키우다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검색의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들 키우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시죠? 어머니 아들 키우세요? 어떠세요? 아들 키우기는? 어렵죠. 힘드시죠?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늘 이게 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보다 늘 더 힘든 분들이 도처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루미코님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아들을 세 키우는 어머니.
또 한마디 진짜 미치겠어요. 그거거든요. 진짜요. 근데 왜냐면 첫째가 저희도 좀 내성적이에요. 근데 조용한 편이에요. 또 첫째만 데리고 나가면은 그거 안 해요. 진짜 조용해요. 괜찮아요. 근데 둘째가 가면은 그 얌전했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시너지가. 네. 거기에다가 셋째는 지금 4살인데요.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형한테 마음에 안 들면 형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밖에 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따가 나가다가 우리 루미코 씨를 잠깐 보게 되면은 가벼운 목내라든지 정말 근데 든든한 부분도 있으시죠? 그렇죠. 네, 아직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있잖아요. 딸 키우는 어머님들에 비해서요. 이것이 조금 짧습니다. 바로 수명. 실제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 진짜 또 지금 가세요. 또 지금 가요. 어떡해요. 또 지금 가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떡해요. 결국 제가 목내를 가끔 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혼신으로 키우고 계신 거예요.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엄마는 중요한 게 아들을 많이 낳을수록 수명이 짧아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 딸은 몇 명을 출산하더라도 엄마의 수명을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이 아빠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실 거예요. 너무 웃긴다. 진짜 어떻게 보면 별로 놀랍지 않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심증이 있었으나 물증이 없었던 부분이 드러난 거죠. 그죠? 네. 왜 우리는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고 있을까? 왜 아빠는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가 아버님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아버님들이 조금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막 산만하게 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산만하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은 어때요? 봤을 때 왜 저래? 뭐야?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얘가 사고 칠 때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들 때가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도대체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네 마음이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막 이럴 때 엄마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빠들은 어때요? 애가 막 산만히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들은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익숙한데 그런 거야? 나 이거 많이 겪어봤는데 이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아를 할 때 되게 무심한 듯한 아빠에게서 아들을 육아할 때는 조금 배워야 할 점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육아법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서 엄마한테 가서 뭔가를 물어봐요. 엄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해주려고 하죠. 근데 아이들이 가끔씩은 정말 쓸데기 없는 것을 물어보기도 해요. 저 필요하면 예를 들면은 엄마, 내 총 어디 있어? 저기 있잖아. 왜? 물어봐요. 너가 거기 놨잖아. 왜 물어봐요? 막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어머님들 대부분 내 아들이 되게 사랑하니까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물어보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다가도 물을 끄시고 짜증이 나도 한 번 더 참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치.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봐봐. 장난감 갖고 와봐.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끼워야 되고 이렇게 친절하게 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물어보고 안 들어. 물어보고 안 들어. 딴짓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그때 수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아빠들은 조금 달라요. 그죠? 아들이라서 물어본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봅니다. 그 아빠들은 어떻게 하시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자상한 아버님도 계시지만 어떤 아버님들은 되게 무심한 듯 시크한 듯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봐봐. 앉아. 해봐. 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거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좀 답답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거면 내가 가르칠게 차라리. 막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빠의 무심한 듯한 교육법이 어떨 때는 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배워가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애들은 조금 더 어른의 조언과 무언가 어떤 책에서 나온 지식 같은 걸 보고서는 위험을 피해가면서 배워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면 남자는 조금 더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 배워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남자애들이 아빠의 무신경한 대답으로 인해 한 번 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엄마의 지나친 설명으로 인해 실험과 탐구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가. 그렇구나.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배워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의 차이를 보면은 얘네들 학교 끝나고 났을 때 행동도 좀 다릅니다. 여자애들은 어떻죠? 학교 끝나고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대박 있잖아. 뭐 샛별보 선생님이 누구 좋아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딸 키우는 어머님들은 보통 있잖아요. 어떠시냐면은 꼭 학교를 가지 않으셔도 굳이 뭐 맞아요. 유치원 안 가셔도 적당히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계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자, 학교 끝나고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잠깐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되게 궁금하지 않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랑 싸우지는 않았을까? 짝꿍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걔랑 좀 풀긴 했을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반찬은 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와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물어보죠. 그죠? 아들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럼 아들들이 보통 뭐라고 대답해요? 좋았어. 대부분이 몰라.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께 꼭 좀 강조를 드리는 게 학기 초에 꼭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되게 똘똘하게 생긴 여자의 어머님과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뭐 그렇게 숙제가 없어요. 뭐 그렇게 준비물이 없어요. 뭐 심지어 뭐 알림장도 안 써줘요. 의심해 봐야 돼요. 한번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가방을 열었는데 막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보름 지난 가정통신문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도 나와. 우유도 나오고 가방에 터져 있고 터질 것 같은 우유. 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어떤 일이 좀 일어나게 될까요? 남자애들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 좀 많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한테 야, 너 왜 그랬어? 근데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갑자기 아들이 선생님 진짜 아니거든요. 뭐가 당황스럽게 막 억울한 표정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막 억울해요. 대부분의 많은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귀가 잘 들려요. 귀가 잘 들린다고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저는 이제 TV를 볼 때 TV 볼륨 소리를 한 18에서 19 정도에 맞춰놓고 TV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띠동과 여동생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오빠 귀가 먹으셨어요? 볼륨을 막 이렇게 낮춰요. 그래갖고 이제 10에서 한 11 정도까지 볼륨을 낮추고 이제 TV를 보는데 같은 공간에서 봐도 제 아내나 그리고 제 여동생이나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같은 공간에 봐도 이제 소리가 잘 들리나 봐요. 근데 저는 같은 게 들으면은 이상하게 안 들려요. 우리 남편도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좀 뭉개져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해도 젊은 놈이 가는 게 먹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실제로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언어 영역의 데시벨을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언어 영역의 데시벨을 듣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못 듣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소리를 못 듣는 건 아니고 언어 영역의 소리만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로 사람의 소리를 못 듣죠. 근데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나 봐, 남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 다 들려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맞아. 알려준 건 다 잊어버려.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자고 있어요. 남편이랑 나랑 같이 자고 있는데 애가 막 칭얼대면서 깨기 시작하니까 이러면서 깨요. 둘 중에 한 명 일어나야 돼. 누가 일어나면 엄마죠. 엄마가 일어나죠. 안 일어나, 잘 자. 아빠들은 그쵸. 깨갖고 이제 애를 케어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일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같은 위치에서 같은 거리에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안 들리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척 하는 거 같죠? 네. 근데 실제로 안 들려요. 그래요? 그럴 수가 정말. 있나? 진짜? 실제로 연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남자의 잠을 깨우는 여성의 잠을 깨우는 소리는 거의 1위가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근데 남자의 잠을 깨우는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순위권 밖으로 나가요. 그분들 오히려 풀벌레 소리에 잠을 깨는 게 그분들이에요. 벌레를 풀어야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동차 경보음 같은 거는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게 또 남자들이에요. 자동차 소리 그렇죠. 기가 막 이렇게 심지어 옆집 자동차 삐요삐요 소리와 내 자동차 삐요삐요 소리를 조금 분간해 내고 나가서 해결을 하는 게 이제 남자들이다. 네. 우리가 집에서 아이와도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삐빅삐빅삐 하더니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죠? 아들 왔어. 근데 딱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왠지 쎄한 느낌이 드는 게 얘가 숙제를 안 하고 TV를 볼 것 같은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엄마의 쎄한 느낌은 보통 어떻죠? 맞아요.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고 경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딱 보고 아들 왔어. 너 근데 TV 보기 전에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다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럼 아들 반응이 어때요? 보통 우리 아들들은 대부분 어때요? 대답을 되게 잘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 대답을 합니다. 네? 또 그 대답을 해요. 그리고서 5초 있다 어떻게 돼요? 띠로링 TV가 켜집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렇죠. 엄마는 복장이 터지죠. 복장이 터져서 너 엄마 말 듣고 너 도대체 왜? 대답도 하고 하고서 이렇게 등짝을 날릴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들의 마음을 읽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언제냐면은 어렸을 때 저는 제기차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기차기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제기차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방에서 제기차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저 어머님이 와서 뒤에서 되게 나지막히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 하지 마.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지 마 하면 뇌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 마 하면 귀로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지 않고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옵니다. 하지 마. 네. 하지 마. 네.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죠. 그러고 나면 엄마는 어떻습니까? 화가 잔뜩 나서 보시죠.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 너 대답했지? 한 번 더 했지? 할 말 있어? 할 말 없는데? 뱃속 깊은 곳에 억울함이 올라온다. 나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 뱃속 깊은 억울한 게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런 오해를 받고선 등짝을 맞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보고서는 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약간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들 손 씻고 짜짜짜 얘기해봐야 아들 귀에는 잘 안 들린다. 그죠? 뭐 또 어떻게 들려? 이렇게 들릴 겁니다. 난난난난난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릴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난난난난 네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시다가 아들이 들어오면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설거지하다 물을 끄시고 고무장을 벗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으셔서 아들의 시선을 뺏는 겁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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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이야. 그럼 아들이 뭐야 엄마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볼 때 얼굴을 탁 부여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 너 TV 보기 전에 손 씻고 숙제하고 TV 봐라. 하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눈으로 뇌에다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고 나면 오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노하우가 되게 도움이 된다는 평을 많이 받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에 귀 안 들리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렇죠. 두 분이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프로야구 보고 계세요. 이렇게 프로야구 보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여보 이거 야구 끝나고 나서 은행 후보 부탁해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분이 들은 거에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대답도 하고 막 안 해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설거지하던 물을 끄시고 고무장갑 벗으시고 내려오셔서 여보 쳐다볼 때 얼굴이 그려지 않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일을 하셨는데 겨울에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림을 하셨어요. 부산된 남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일로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100% 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소유를 이루셨죠. 그리고 집에 오셔서 어머니하고 그 UFC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UFC. 어머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되게 밝은 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안이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안 좋다는 것을 별로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밖에서는 엄청 막 까불었어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어머니한테 큰 유산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뭐 신앙도 없고 어머니는 술도 안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너무 힘든 거를 어머니는 오직 이 말로 이걸 반전하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뭐 아파? 어떠셔? 항상 아파. 너희들은 항상 아파. 개미가 지나가도 아픈 놈이다, 저놈이. 네. 그리고 엄마 나 강의하다가 뭐 홍삼을 좀 받았네. 아버지 드려. 엄마도 같이 잡숫고. 그럼 보통 이제 엄마들은 야 뭐하러 그런 걸 보내니? 엄마 잘 먹을게. 뭐 이러잖아요. 짱호가 너 이런 거 보내지 마. 너희들이 이런 거 많이 먹으면은 죽은 때 얻는 안 뒤져버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물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있더라고요. 유머라는 말의 뜻은 웃기다는 뜻이 아니래요. 휴먼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고요. 뜻은 흐르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 반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유머의 힘은 가볍게 웃기는 것도 있지만 힘든 삶을 탁 틀어내는 힘.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힘이죠. 한국 남자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진보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죠. 네. 근데 자기는 보수라고 하던가요? 진보라고 하던가요? 진보라고 하죠. 자, 왜 이런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장난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자, 지금. 자, 한국 여자가 보기에는 당신은 보수야. 근데 이 남자는 야, 나는 진짜 진보한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보수냐 진보냐의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담배를 태우셨는데 방에서 피우셨거든요. 그리고는 담배를 이렇게 딱 태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남자분들은 담배도 많이 끊었고 피면 어디서 펴요? 나가요. 나가서 피거나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베란다에서 못 펴요. 그럼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 어깨가 추워가지고. 비닐하고 플라스틱 버리면서 이런 걸 시키냐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 아버지 세대에는 집안일을 돕지 않았어요. 근데 난 집안일을 도와요. 그리고 난 담배를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가 보기엔 얼마나 진보란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를 난 30년에서 50년을 봤는데. 근데 여성들의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은 드라마나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여성들은 사실 디테일을 바라는 거예요. 일상적 언어. 오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오빠, 나 오늘 PD님하고 이런 일 있었는데 진짜 솔직히 그분하고는 일하기가 싫어. 자, 이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나. 그럼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다 잘 될 기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 망설이지 마. 내가 아는 김혜경은 거기 뭐가 있든 정면으로 마주해서 극복해낼 거야. 근데 그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나요? 오빠, 그 PD님 문제 있지? 너도 문제가 있다고. 야, 도연아, 너 문제 있어. 그 PD님은 더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나 완전 객관적이야. 마지막 대선이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니까. 아,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얘는 기존 오빠가 돼야 되겠구나. 아유,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관계를 맺으려면요. 사실은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 즉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면 상당히 유용해요. 남성의 언어를 제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남성은 웃기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여성은 웃기고 유머러스한 그런 남성 좋아하죠. 네. 근데 남성은 막 유머러스한 여성 좋아할 거 아니에요?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게 왜 그래?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웃기면은 이렇게 웃기는 해요. 아, 너무 재밌으세요. 화가 나네. 너무 재밌으세요. 개그맨이 들을 감이 아니네. 개그맨 잘못 아니야. 왜냐하면 보수적인 남성일수록요. 자기를 웃기는 여성을 좀 덜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좀 웃어주는 여성을 선호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여보, 뭐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뭐 당신 좋아하면 먹지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기분이 완전 좋다고요. 그리고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다음에 꼭 할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럼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때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여보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 오늘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계속 그렇게 하자. 여보 나중에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살아생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보 살아서는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진짜 정성껏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릴게요. 여보. 그렇게 덜 기분 나빠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두 종류의 또 여성분이 있다고요. 딱 여보 뭐 매운탕 좀 먹으면 안 될까?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있어야 돼. 맞아.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막 안 했어. 그냥 날만 추워지면 매운탕이야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비린 걸 좋아하더라고. 그냥. 저 집안이 생선을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하고는 좀 안 맞고. 그렇구나. 그리고 여성분들이 젊으실 때보다 나이가 드시고 나서 사람 웃기려고 하는 게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갱년기 지나시고 나서 이제 분위기 이렇게 해야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고 뭐 여보 뭐 매운탕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매운탕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야. 진짜 남자는 웃긴 여성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개그우먼 분들한테 사석에서는 절대 웃기지 마세요. 사석에서는 그냥 엘레강스. 그리고 그냥 방송 나갈 때만 웃기시고 사석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네네 이런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면 그쵸. 개그우먼들이 소개팅할 때 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남자들이 실물이 예쁘시네요. 이러면 다 뜯어 고쳤어요. 이미 거기서 얘기 끝났어. 그리고 표정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거를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서 웃고 연락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다음에 만나자고 철석같이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 연락한다고 해놓고 집에 아직도 안 간 모양이에요. 집이 사장이라고 해놓고 사장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 봐요. 자,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당신한테. 당신 너무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이태리 남자들이 전 세계 여성과 사랑에 아주 빨리 빠지는 이유예요. 이태리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벨라라고 해요. 아벨라. 당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벨라, 감탄. 근데 이제 제스처도 같이 한다고요. 아벨라. 모짜렐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금 저한테 박수 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존이 올라가요.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좋구나. 이거는 비언어적 언어거든요. 이 비언어적 언어는 영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여성들 강연에서는요. 제 능력의 200%, 300%가 나와요. 전 강사료를 너무너무 많이 준다고 해도 중학교 남자애들하고는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제가 1000명 가봤어요. 1000명. 청소년 캠프. 1000명이 1시간 동안 저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침 뱉는 게 두 종류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앞에 치아 사이로 나가는 게 있고 혀로 이렇게. 제가 유머 한번 했는데 뭐랬는 줄 아세요? 앞에 2학년 애가 자기 친구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다. 걔네 걸어 다닐 때도 어떻게 걸어 다니는 줄 알아요? 저 무슨 좀비인 줄 알았어요, 좀비. 애들이 다 이렇게 걸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새로운 거 좀 사줘요. 목소리도 이렇게 안 돼요. 사주라고! 왜 사준다며! 밥 안 먹어. 아주 지혜비 같은 놈, 아주 지혜비 같은 놈이라 가지고 제가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강의라는 게 제 능력이 뭐 5개 있다 그러면요 오늘처럼 막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작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작두. 막 신이 들려가지고 막 내가 전혀 모르던 말이 나오고 나도 그거 다시 받아 적어가지고 내 레퍼토리 삼고. 결국은 뭐겠어요? 보통 일상의 인정이 이런 거예요. 막 웃고 막 이렇게. 근데 여성스러움의 힘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거기다가 칭찬에다가 나는 여성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래요. 이게 근데 각도가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신 건 오바이트라는 뜻이고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하실 줄 아는 여성은 여기 스냅을 쓰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요. 맞다. 이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래요. 그리고요, 양 어깨를 이게 하시잖아요. 극도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래요. 아니, 남성을 하시면 안 돼요. 김한석 씨 하시면은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깜짝이야. 제가 형이지만 지금 순간 이렇게 할 뻔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남성 아니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한 번만 이혼을 해보세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래요. 여보, 나 오늘 뭐 방송 뭐 이런 거 봤거든. 회사에서 잠깐 스마트폰으로 어쩌다 오는 강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대부분 웃기지 않게 말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웃겼으면 개그맨 했죠. 안 웃긴 게 당연하죠. 그래도 좋은 관계 원하신다면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기는 어쩜 이렇게 흉내를 잘하는데.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이 두 번째 동작하면 그 남성은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들어갈게요. 여보, 오빠 어쩜 그렇게 흉내. 이게 다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언어를 너무 모르는 거야. 왜냐?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안 썼고 내 주변 사람이 안 쓰는 언어는 나도 어색해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계속 가요. 자, 보세요. 오, 이거란 거라고요. 오, 맞아.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 자존이 올라가고 우리의 관계는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연애를 하고 11년째 살아서 네. 2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놀라지 않을까? 그렇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전혀 그가 놀랄까 봐.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 차라리 네.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소개할게요. 오래 살면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야, 나 이거 오늘 웃기지? 강의에서 들었어. 근데 이제 한 20년 살잖아요? 그럼 와이프들이 이런다고요. 어디 가서 하지 마. 이게 웃겨? 아니, 막아줘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남자하고 아이들은 기가 꺾이면 끝인 것 같아요. 맞아, 정확해. 왜냐하면 자보세요. 살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는데 그때 없으면 안 되는 게 기거든요. 기운.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기운이 꺾이면 그냥 다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살리는 건 못해도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Go ahead, go head up to the bed, and all that's in my head. When I wake up too young, and then I stretch my arms. 저는 이제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한 우울증이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감정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계하기 어려운 상대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우리 딸, 그 정도가 정말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이 끝나면 사실 집에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쪼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얻는 게 없이 잃는 것은 없대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걸 잃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그 시간에. 왜냐면 저도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자식이 저 하나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자 주의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잃었구나. 하나는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하지만 사랑과 효를 지켰죠. 건강을 잃었네. 연애를 조금 길게 하는 분, 그거를 거북이형. 그리고 연애를 좀 짧게 하는 분, 토끼형. 근데 이 거북이형하고 토끼형이 연애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늦었어요. 그럼 뭘까요? 토끼형은 또 늦었어? 또야 이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나오지. 날 또 기다리게 만들어? 근데 만약에 거북이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 번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여자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 오빠 나 늦어서 어떡해? 그랬더니 우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여자친구를. 그러더니 너 나 만나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있고 맞구나. 이쁘게 하느냐고 시간 투자 많이 한 거라고. 선수야. 괜찮다고. 그런데 할 정도면 싹수가 돌아네. 그 여자친구는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 맞아 오빠 다음부터는 더 빨리 오빠 만나려고 더 일찍 올게. 그게 뭘까요? 말하면
존중해 주니까 한 사람이 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보다 보면 거북이형 대화법이 있고 토끼형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그걸로 또 헤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특히 토끼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혹시 내가 토끼 아닌가?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토끼인 거지. 내가 만약에 거북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내가 토끼로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거북이로 대화를 열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거북이로 바뀌어요. 그래서 짧게 스쳐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나쁜 사람도 아닐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거지.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있다 보니 편안하네?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때 결혼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실수도 한번 해보신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안에 거북이 꼭 찾길 바래요. 선생님 하나 네.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저는 연애하면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를 좋아해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제가 또 좋아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한테 그런 말을 하면 그거 행복한 연애 아니라고 하거든요. 아, 저를 네.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누가 먼저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애는 상호 존중이에요. 둘 다 존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 먼저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그럼 10이에요. 나는 0이에요. 그럼 10대 빵이잖아요. 그럼 뭔가 짝사랑 같지 않나요? 근데 점점점 내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이 10인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럼 0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움직일 거고 어떤 사람은 더 싫어질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분명히 맞춰가면서 5가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연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10대 빵이지만 9대 1, 8대 2 그다음에 점점 줄어나면서 저는 5대 5로 갔을 때 연애가 상호 존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순간 짝사랑이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좀 판단을 해서 그 대화법도 거북이형, 토끼형 연습을 많이 하면서 한번 자기가 거북이형이 먼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마 거북이형이 될걸요? 그러면 거북이가 거북이로 오는지 나는 거북이를 얘기하는데 자꾸 토끼로 오는지 그래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짝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네. 아, 더 좋아요? 네. 그러면 키스 한번 볼게요. 키스에 대한 남자하고 여자하고 봤을 때 어떠세요? 기술적인 걸 많이 적었어요. 네네. 느낌, 감정. 연인끼리 사랑스러운 눈으로 먼저 쳐다봐야 되잖아요. 더 오지? 왜 안 오지? 갈까? 말까? 콘돔 어디다가 보관 많이 할까요? 사랑의 표시잖아요. 올바르게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키스에 대해서 남자들의 반응을 한번 적어봤어요. 애들이 적어줬거든요. 너무 놀란 건 바로 손의 위치.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시선 처리. 그리고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 하는 거라 힘들었다. 키스했는데 진도 더 나가도 되겠나 말겠나 생각을 하면서 키스했대요. 토끼네요. 키스에 대해서 여학자 분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상했대요. 기분 안 좋았대요. 징그럽대요. 드라마하고 전혀 반대였대요. 그러고 징그럽대. 그리고 환상하고 다르대요. 땡땡땡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다들 뭘까요? 환상이 있다 없다? 네, 키스에 대한 환상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봤을 때 어떠세요? 남성들은 주로 뭘로 많이 적었어요? 앞으로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네. 그리고 기술적인 걸 많이 적었어요. 네네. 그러면 여성들은 뭘 위주로 많이 적었어요? 느낌, 감정. 그래서 스킨십에도 존중과 예절이 필요해요. 그러면 스킨십에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악수 한번 볼게요. 한번 악수. 그럼 뭘까요? 제가 먼저 손 내밀었죠. 그럼 오면 이게 동의예요. 이게 상호 존중, 비언어 존중. 근데 내가 손을 내미는데 만약에 안 왔어요. 그럼 어떡한다? 동의 안 한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 손대요. 그러면 그냥 내리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하면 돼요. 그럼 뭘까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손 잡는 거 싫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언어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예절과 존중을 하는 거죠. 어떤 뽀뽀는 10대 빵도 있어요. 뭔가 일방적인 키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늘 드라마나 텔레비 보면 막 법치고 그럼 거의 10대 0이거든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상대방이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늘 밀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내가 하기도 하잖아요. 선택은 뭐다? 둘 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나의 선택이 달라져요. 그럼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대1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건 연인끼리. 연인끼리는 9대1 법칙이 알딸딸 달달달 하는 연애를 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바로 9대1은 뭘까요? 상대방이 어디까지 온다? 90%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거죠. 여기서 딱 멈추는 이유는 뭘까요? 거리 존중이에요. 그래서 키스할 때 예전에 첫 번째 눈을 지그시 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먼저 쳐다봐야 되잖아요. 키스할 거라는 비언어를 줘야 되거든요. 지그시 쳐다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가올 때 상대방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뭘까요? 여기서 바로 연애의 거리에 여기서 기분이 묘하게 쿵쿵쿵 거려요. 왜? 늘 10대 빵으로 오는 거 봤다. 여기서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떡하지? 왜 안 오지? 더 오지? 왜 안 오지? 갈까? 말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여자도 저 남자도 날 좋아하나 봐. 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상호 존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부끼리 할 때 10대 0으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딱 멈춰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탁 와. 벌써 이렇게. 연습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9대1이 8대2가 되면서 5대5가 됐을 때 연인끼리도 상호 존중이 거리 존중, 키스 예절도 될 것 같아요. 스킨십 예절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깊게 가볼까요? 더 좋아요? 성관계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각자 떠오르는 단어 있을 텐데요. 네. 혹시 김상중 씨는 어떤 생각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역시.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뭐 종족 번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다면은 저는 성관계란 교감이다. 라고 얘기하고 교감이다. 싶네요. 교장 아니고 교감이래요? 너무 썰렁했네요. 이러니까 개그맨들이 웃긴 게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 한국인들의 성생활 만족도 현재 너무 낫다. 일본 너무 낫다. 일본이 더 나죠? 일본이 현재 인도가 네 여기 보실 게 보면 거의 어느 나라 쪽이에요? 아시아 쪽이에요. 분명 아마 가부장 사고 방식이 연애에 대해서 많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서적 교감을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 성보다도 정신적 그 성을 더 원하는 그럴 때 이 교감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아닐까.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즐겁고 서로 행복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피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병기수 씨는 나중에 자녀분 교복에 콘돔이 나온다면? 저희 애들이요? 상상. 이렇게 질문 받은 자체가 지금 사실은 좀 너무 놀라서 놀랐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도 해본 적 없어요. 일단 진짜 충격을 받긴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살펴볼 것 같아요. 어느 제품인지. 이게 왜냐하면 일단 받아들여야 되니까 현실은. 그리고 이게 제품이 튼튼한 건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게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질문으로 받았을 때도 충격이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진짜 보면 한 시간 동안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하죠. 예. 어머니 하셨어요? 이렇게 고민을 하셨어요? 뒤에서 해주셔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혹시 신보라 씨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놀랄 것 같은데 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따로 만나가지고 뭐 딸이든 아들이든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데이트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슬쩍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남자친구 생겼냐, 여자친구 생겼냐, 이게 어떻게 이게 교복이 있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경험이 있냐? 그래서 없다. 정말 없었거든요. 없다 했더니 만약에 네가 관계를 갖게 되면 써라 콘돔을.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부모가 돼서 자식 교복에서 나왔다면 저는 70%는 걱정, 30%는 안심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마찬가지인 게 중요기는 먹겠지만 다란스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몸이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냐면 그렇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오히려 자기가 많이 생각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성교육을 했어요. 근데 5학년 때 뭐냐면 이렇게 캠프를 갔어요. 그때 영화를 틀어줬나 봐요, 학교에서. 근데 그 영화에 나왔던 게 콘돔이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콘돔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콘돔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여기 성교육 강사 아들이 있다면 네가 나와서 설명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5학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 거기를 음경이라 그러는데 하얀 고무 같은 걸 씌워서 정자 난자가 못 만나게 하는 걸 콘돔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기를 안 낳으려면 콘돔을 껴야 된다. 그렇게 정보를 줬어요. 그럼 어때요? 제대로 잘 정보를 줬나요? 아, 그래요? 근데 애들이 못 알아듣더래요. 못 알아듣지. 정자와 난자를 뭔지 모르. 왜냐면 그게 아니라 만나야 돼. 만나게 해야 돼. 왜 못 만나게 해? 정자 난자 만나서 임신, 출산, 결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안 돼. 만나면 안 돼. 콘돔 껴야 돼. 그랬더니 애들은 안 돼. 임신 시켜야 돼. 우리 애는 임신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너무 답답했대요. 5학년이요? 네. 그건 뭐냐면 바로 학교에서 무슨 교육했다? 정자, 난자, 임신, 출산. 만나는 것만.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가 100세 평생 살 텐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 그러면 너랑 성관계를 가질 거야. 맨날 임신할 거냐고. 정자, 난자 맨날 만날 거냐고. 정자, 난자 맨날 안 만난다. 계획 임신해야 된다고. 계획으로 피임해야 된다고. 너랑 파트너랑 언제 애를 낳을 건지 그때만 콘돔을 벗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 평생 너의 친구는 콘돔이다. 그게 여성한테 배려고 너도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해야 된다. 그러면 넌 뭘 배워야 돼? 콘돔, 피임. 우리 애는 그 교육이 되고 나서 가르친 건데 모든 애들은 정자, 난자, 임신. 바로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피임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임신하는 것만. 바로 성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죠. 콘돔, 누가 먼저 말해야 할까요? 둘 다 말한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떨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요? 여러분 정답은 다 알아요. 둘 다 말해야 되는 거. 근데 현실은요? 어떨까요? 둘 다 말하잖아요. 이것도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연인 관계 이것 때문에 많이 다툼을 일어나는 걸 봤어요. 특히 뭐냐면 남자가 먼저 말하면 여성이 좀 편하겠죠. 왜? 먼저 자기가 책임감 있게 얘기해요. 근데 남자가 먼저 말했을 때 이런 거 싫어하는 여자도 있다 없다. 벌써? 나랑?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얘 뭐지? 진도가 너무 많이 빨리 나가면. 또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그럼 어떤 남자를 볼까요? 와, 역시 개념 있는 여자. 근데 어떤 사람 볼까요? 얘 왜이지? 이거 이상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어떤 정보와 어떤 경험과 어떤 많은 걸 아냐에 따라 상대방을 오해하더라고요. 분명히 답은 아는데도. 근데 제일 위험한 건 뭘까요? 둘 다 말 안 해. 근데 우리는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피임도 안 가르쳐주면 말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소홀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 연인이라면 분명히 먼저 말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서로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챙기는 건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는 콘돔을 더 안 챙긴 것 같거든요. 사랑한다면 콘돔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걸 말한 거 가지고 존중해 줘야죠. 그걸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젠 세상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서로 말하고 존중해 주고.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혹시 여자분들 콘돔 어디다가 보관 많이 할까요? 네, 지갑 많이 나오네요. 아니면 또 뭐 한다고요? 그 차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에다가 키박스인가요? 거기다가 보관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열을 많이 받거든요. 차 운전하다 보면요. 열이 뜨겁고요. 그리고 또 뭘까요? 지갑에. 분명히 지갑에 주머니 뒤에 넣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고무고 라텍스로 만들고 비닐 포장이 돼 있지만 얘가 녹을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원래 써 있어요. 실온 보존이라고.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혹시 콘돔 케이스라고 아세요? 처음 들어요? 콘돔에도 케이스가 있어요. 콘돔 케이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담배 케이스처럼 이렇게 콘돔 케이스가 있다고요? 네, 담배 케이스처럼, 안경 케이스처럼, 콘돔 케이스요. 네, 제가 콘돔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어. 이쁘다. 네, 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2가지만 갖고 나왔거든요. 어떠세요? 들어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좀 보이시는 점 왠지 러브박스라고. 네, 러브박스고 또 이렇게 콘돔 케이스에 여기 안에 한 3개 내지 5개가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콘돔이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그래서 콘돔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그만큼 소중한 거니까 우리 몸에다 쓰는 거고 둘이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까 말한 데 지갑이나 차나 가방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콘돔 케이스가 있어서 얘가 보존을 하거든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좀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어디에서 구입하시나요? 아, 어디서요? 데니안 씨한테 드릴까요? 사실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4개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자, 1번 지적 능력이고요. 2번은 출생 순위는 몇 남 몇째 중 몇째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3번 경제적인 안정, 4번 그날의 기분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적 능력. 네, 2번 출생 순위. 네, 3번 경제적인 안정. 네, 4번 그날의 기분. 기분 안 좋으면 큰일 나죠. 네, 그래요. 어디를 가나 다 그날의 기분이 압도적으로 다 손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출생순이에요. 몇 남 몇째로 태어나서 성장했는가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의사표현, 어떤 그 힘의 균형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되게 약간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띠동갑을 데려왔어. 아니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자, 12살 차이 어떤 의미인가요? 출생신고 시간차 12년. 그거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2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자가 3남매 중에 장녀고 남자가 3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가 더 역할, 기능, 결정 이런 것들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12살이 어리지만은 장녀로 살아온 여성이에요. 이게 출생순위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자, 형제 관계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강성진 씨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3남 중에 막내. 네. 저는 혼자예요. 혼자? 아, 네, 외도? 그러니까 막내기도 하고 뭐 장녀기도 막내이기도 하고 진짜. 첫째이기도 한 혼자. 네. 전 둘째인데 오빠, 남동생 이렇게. 저만 혼자 여자예요. 저는 띠동갑 형이었습니다. 늦둥이에요? 네. 정말 좋으시겠다. 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방석행분들 첫째. 오! 이렇게 성실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첫째들은요, 기본적으로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걱정이 많고,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고, 성실하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모든 출생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개인의 이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첫째라 그렇구나. 이런 막내 같으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아주 좁은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내 편의대로 재단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첫째들은요, 왜 책임감이 강할까요?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원래 다 책임감이 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왜 강해졌냐면 엄마가 개발시켜줬죠. 엄마가 어렸을 때 동생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 동생 손 꾹 붙잡고 있어.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 막 이러죠.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죠.
그리고 엄마가 막 설거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기 입에 구슬 못 넣게 잘 보고 있어. 이러죠. 나도 입에 구슬을 이미 넣고 있는데 나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엄마가 나한테 막 요구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통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의 걱정, 가정의 걱정, 대소사, 부모님이 아픈 거, 집에 돈이 좀 모자란 거, 막 이런 걱정 다 자기 걱정으로 흡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들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관찰해 본 바 통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지만 어떤 신념이 좀 있으시냐면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정말 전형적인 첫째의 특성을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벼 먹으라는 거예요. 비벼 먹어. 아, 괜찮아요. 전 별로. 비벼 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3조야. 막 이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레이어드 스카프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한 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한 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2번 돌려. 아, 괜찮아요. 원래 디자인은 그게 아니야. 제일 예쁜 거는 2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쪽매줘요. 제 막 마음이 막 쪽매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래 부부 갈등도요. 첫째하고 첫째끼리 결혼하면 통제가 만나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되게 높아요. 어머니 칠순잔치 어디서 할까? 호텔에서 밥 먹을까? 아니 뭐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여행이나 한번 가자. 가족여행. 아니 인공관절 놓으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을 가. 응급실로 가시려고 그래. 이때 동서도 첫째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해외여행은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내는 이 통제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 되게 많았던 첫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갈등이 많이 해소돼요. 자녀들을 돌보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둘째, 셋째 가운데 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 옆자리 분께서 좀 이렇게 사랑 가득 담은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나은 씨, 정체성의 혼란이 기본이에요. 원래 기염받는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엄청난 적수가 갑자기 생겼는데 안 가요. 계속 살아요. 계속 또 있고 눈 뜨면 또 있고 자고 나도 또 있고 그래서 정체성 혼란이 이제 기본이죠.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가보시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이 셋 온 집은요. 첫째는 아빠가 손잡고 가고요. 막내는 엄마가 아기 띠하고 가고요. 둘째나 셋째는 고모나 이모가 오지 않는 한 미키마우스 머리띠까지는 얻어서 했지만 누구의 보폭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이게 그냥 인생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동생 한 2살, 3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갑자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지? 이 집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아기가 엄청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언니를 관찰해보죠.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했어요. 또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뻘짓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노선을 접고 동생을 관찰해 보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대요. 그 동생을 따라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기짓 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가? 정말 고독한 고민이에요. 둘째, 셋째들은 정말 이런 고독한 고민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 구도에 민감하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언니 거 물려받았고 애기니까 양보해. 이렇게 되면서 독립성은 또 약간 결여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안 어울리잖아요. 경쟁적이면 독립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불공평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같이 생활할 때 이렇게 후배들이나 신입들 중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컴플레인 걸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먼저 휴가 가는데 이번에 먼저 휴가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눈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막 저희들이 막 씨 요즘 애들은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니까 이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애정 어린 시스러운 으로 혹시 너 둘째니? 물어봐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셋인 분들은요. 가운데 아이는 특별히 더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셜하게 해줘야 돼요. 걔만 따로 불러서 짜장면 사줘야 돼요. 탕수육. 너만 사주는 거야. 걔만 5만 원 줘야지 돼요. 너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스페셜하게 받아요.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실실 웃죠. 막 이러면 언니가 너 왜 그래? 그럼 아니야. 이러면 이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가 모르는 특별한 게 나한테는 있다. 이래야지 공평하다고 느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막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막내? 네, 막내도 많으시네요. 막내들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요. 저도 귀엽죠? 막내들은 이제 이런 특성을 가져요. 아주 편안한 양육을 경험했고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고, 하지만 약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거의 반 미쳐요. 앉아. 이 동네에서 글자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그러니까 자꾸만 새우깡 못 집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만 이제 엄마가 혼나요. 자,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한글을 모른다? 너무 귀엽죠? 똑같은 엄마,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이 달라지죠. 첫째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딱 기준점이 높았다가 막내에겐 굉장히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스스로 결정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어려워서요. 막내들은 뭐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막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혼할지 말지 또 물어보고 헤어질지 말지 또 물어보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특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 외동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게 외동이에요. 외동은 이기적이다라는 판단이죠. 정말 근거가 없어요. 외동은 그냥 딱 단순히 외동으로서의 출생 순위의 특성만 가져요. 저도 아이가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예요. 못 써.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어디에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밑도 끝도 없이 못 써. 뭐 외로워서 못 써, 뭐해서 못 써,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편견이에요. 외동들은요 가장 관계에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을 체감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요. 단 친밀한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태어난 순간부터 어른하고만 살았어요. 또래 집단하고는 요즘에야 어린이집에 일찍 가지만 저 때만 해도 어린이집 안 갔잖아요. 저희 딸 유치원 1년 다니면 잘 다녔다고요. 7살 때 들어갔고 8살 때 입학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른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 또래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있는 거를 희귀고물이 같다거나 막 이기적이라거나 지 생각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면은 앞으로 외동하고 섞일 때 진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동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도 이제 남자인데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니까 얘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애기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약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결혼식 사진 보면서 근데 저희 애기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약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결혼식 사진 보면서 엄마 결혼식 사진에 네가 없네? 어디 갔었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내 결혼식에 안 온 거야?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기가 그때 8살이었는데 색종이로 막 이렇게 적고 있다가 한숨을 쉬더니 저를 딱 보면서 원래 엉뚱한 거야? 아니면 엉뚱하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대답했어요.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안 맞는 사람 있죠. 쟤랑은 진짜 너무 안 맞아. 쟤는 정말 도대체 왜 저래? 야, 우리는 상극이야. 막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시면은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해져요. 아, 그래서 안 맞았구나. 이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지수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프레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생애 주기 측면에서 서로 가족을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 사춘기 딸,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급격한 호르몬의 이 불안정에 나오는 이 감정의 격변은 거기에 이 감정 표현 못하는 아버지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야 진짜 너 갈수록 이상해져. 당신은 왜 어린애였고 애를 받아주지도 못해? 넌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게 그러네? 이러면 이제 가족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거 아니고 그냥 사춘기와 갱년기의 이 만남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잘 사내를 계속 잘 가시면서 잘 지나가시면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좀 갈등이 잦아들 수 있어요. 우리 나르샤 씨랑 그 고나은 씨는 어머니께서 갱년기를 지나실 타이밍이죠. 어떠셨어요? 지나셨죠. 근데 저는 어쩌면 엄마가 갱년기였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 우리 엄마는 되게 편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엄마는 되게 혼자서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중에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 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내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내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컨텐츠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술을 소비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찢어졌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에 삼촌이 우리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 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철수가 야 은희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미모의 여성들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정 씨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우 뭐 되게 예쁘고 날씬하시고 뭐 영화 배우고 그러면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대시하고 그런 분들도 엄청 많고 좀 어때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일단 이쁘면 욕 먹거든요. 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우리 치타 씨는 어떠세요? 치타 씨는 보통 근데 이미지하고 원래 보통 본인의 그거하고 좀 같나요? 좀 다르나요? 다르다고들 많이 하시던데. 달라요? 네, 실제로 만나면.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세고 되게 엄한 선생님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일 땐 엄해야죠. 지금 순간 선생님일 땐 엄해야죠. 봅시다. 거리 완전 난리야. 다시. 패스. 치타는 패스. 황보희 씨는 뭐 이렇게 막 남자들이 막 좋아하고 뭐 한번 사귀어보자 만나보자 이런 분들 많죠. 어때요? 많지는 않은데 네. 없지는 않죠. 좋겠네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희한하게 저렇게 예쁘면 남자들이 엄청 사랑해주고 사귀자고 하고 막 이럴 텐데 의외로 홀로 있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일반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예쁘다고 인생이 늘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쁜 분들 힘들어요. 물론 안 예쁘면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예? 이쁜 사람이 힘든 거 힘들어야 되고 또 걔네들이 안 힘든 것도 또 힘들어야 되고 어차피 인생은 이쁘나 안 이쁘나 다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뻐서 호감을 갖고 남자도 뭐 외적 매력이 있고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사귀지만 되게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오래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헤어질 때 가장 심각하게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봤더니 그거는 바로 뭐가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이효리 씨 집을 딱 보면은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빠. 그래서 이상순 씨가 야, 너 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불러? 그냥 오빠 그냥 하루에 몇 번만 불러. 그랬더니 오빠, 근데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래서 네 항공 마일리지를 쓰려고 결혼했다고 해요. 그냥 부부가 돼야 합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빠,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인생의 핵심을 말해버린 것 같아요. 오빠랑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 말하려고.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여성을 딱 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화나는 날이에요? 남자는 이성의 매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적인 매력. 집단적으로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 곡성에 보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두 대사가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이. 얼굴 예쁜 거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남자분들. 그거는 좋은 계기. 그렇지만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그것을 이효리 씨가 말한 거예요.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프로에서.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아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상순 오빠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가로 뭔가를 깨달아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요가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리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싸우고 싶다.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맞아. 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남자 참 좋구나. 그리고는 확실히 느꼈어요. 전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니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그걸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내가 뭔가를 온전하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자,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간다고 뭐 주변에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이렇게 말해요. 잘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이 다른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엔조이 하자. 자, 우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엔조이 하자. 근데 우리 한국 합창단 이래요. 잘하자.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너 항상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무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외국 합창단의 친구들이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즐겼니? 젠틀하다. 즐거웠어? 어땠어? 즐겼어? 저희는 내려오면서 틀렸냐? 야, 아까 거기 플랫이냐? 아, 틀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이제 유소년
되게 명문 구단에 간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축구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툭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볼이 뜨고 그리고 창조적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핵심을 얘기해 버린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모든 플레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기려고 하거나 1등 하려고 해서는 그 창의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대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맞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두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몸 안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이씨.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했어. 이씨. 에이 짜증나. 이씨.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봐봐 안 다쳤지? 괜찮다. 뭐라고 해요? 저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근데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미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 갔어.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부라.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라. 저인 거랑 함께 했더니 뭐단지 남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be 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네?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에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 네 분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고 그럴 만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를 해준 게 딱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서 그분 한씨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한씨인데. 네. 비난.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그 높은 곳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트라우마. 지금도 그러면 높은 곳은 잘 가지 않아요? 네. 촬영한다 할 때 뭐 좀 그런 위험한 곳은 그럼 사전에 콘티 보고 그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할 때는 조금 위험해도 감수하고. 감수하고 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래요. 치타 씨는 어떠세요? 사고가 뭐 난 적이 저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버스를 이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살아서 천만 다행이고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건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당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버스를 이겼구나 네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게 다시 또 그 버스를 타게 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세요? 큰 트라우마는 안 생겼어요. 가끔 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큰 게 있으면 놀라긴 하는데 내 일상에 지장이 될 네, 만큼은 지장이 아니지. 될 만큼은 아니에요. 그분 참 만나보고 싶네요. 황진수 씨는 뭐 사건 사고 별로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죠? 네. 수도 없이 저는 택시에 치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달리기 그때 제가 동네 1등이었거든요. 택시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뛰어들어갔어요. 택시가 달려오는데 근데 정말 큰 사고여가지고 공중에 날라서 바닥에 얼굴 이쪽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엄마한테 죽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할머니 집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생각나는데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셨어요? Are you okay?
브라보. 할머니 어디 분이신데요?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